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 이재윤입니다. 네. 네, 함께 사는 집은 전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 세 번째 소주제인 관계 맺는 집에서 소개되고 있는 풍년빌라 식구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계 맺는 집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상하고 있는 분들의 주택과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풍년빌라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 함께 사는 집을 통해서 주거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집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 그리고 현실 가능한 대안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년빌라 식구들은요. 본인들이 이제 거주할 땅을 직접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주를 만나고 그리고 건축가에게 직접 이제 집을 의뢰해서 이제 집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익숙한 이제 선택에서 약간 벗어난 선택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 나눠 주실 풍년빌라 식구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대균 소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대균입니다. 어, 저에게 풍년빌라는 굉장히 소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풍년빌라 다 짓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사진 촬영을 했었거든요. 좀 삶이 숙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촬영했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 소셜 스탠다드 줄여서 3시옷의 김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년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쓰는 김은희 작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임태명이라고 하고요. 저 건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토크에서는 건축가가 아니라 풍년빌라 거주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시에는 제 작업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토크 프로그램 끝내고 한 번씩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파트 한번 손들어 볼까요? 조심.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주거의 50%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 그 대도시 이제 아파트가 자아내는 풍경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또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아주 어렸을 때도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런 이웃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 가족 구성원들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마주치면 인사도 되게 반갑게 했는데 요새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되려 마주치면 되게 조심스럽고 낯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풍년빌라 식구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풍년빌라 이전에 혹시 함께 사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조금 먼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홍대에서 조금 오랫동안 비하인드라는 카페를 친구들을 포함해서 좀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의 매니저라든가 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었고 그중에 뭐 같이 일하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1년, 2년씩 이렇게 거주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희 딸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고 방이 하나 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몇 년씩 이제 같이 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제가 이제 모시고 있지만 저희 집에 모시기 전까지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다인데 사실 그런 가족과 그리고 매일 일상을 경험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일상을 공유하는 식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됐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식구, 가족이 과연 혈연 관계로만 묶인 게 가장 끈끈한 건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공동체 주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조금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살면서 경험을 했었던 게 지금 이제 이런 풍년빌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좀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저도 좀 기억을 해보면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왕산 바로 밑에 있는 뭐 단칸방 약간 좀 그런 곳에서 좀 여러 가족들하고 좀 같이 살았던 것 같고, 그때는 가족도 가족인데 벌레들하고도 진짜 많이 살았던 것 같고 정말 되게 그때 생각했던 주거는 굉장히 좀 열악했던 곳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건 지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장항준 감독이랑 거의 신혼집이 한 방 2개짜리 그냥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옆에 계신 오수진 작가님도 그렇고 뭐 앞에 있는 뭐 다른 김여진 화가님도 그렇고 저희 장항준 감독의 연출부셨어요. 그래서 연출부 분들이 한 4-5분 되셨었는데 한 번 놀러 오면 한 4박 5일 계속 있다가 그냥 뭐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오늘은 뭘 마시지? 뭐 약간, 그리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뭐 부루마블도 하고 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 엄마나 뭐 저희 큰언니가 되게 더 어색하고 이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사실 그때 같이 술 마시면서 뭐 영화를 보고 영화 얘기하고 책 보면서 이 책에선 어떤 게 재밌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거의 새벽까지 뭐 술 마시면서 했던 게 되게 제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좀 자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던 공동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시절에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한 빌라 안에 이제 홀을 다르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때 기억도 이제 나고, 그리고 아까 임태병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이라는 이제 혈연 관계에서 더 벗어나 이제 끼니를 같이 하는 그런 식구의 개념으로서 더 지금은 더 확장된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수진 작가님은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김희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영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이랑 살아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2층 양옥집에서 살 만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좀 대가족,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삼촌 다 모여 살고 뭐 저희 형제들까지 한 9 식구들이 모여 살았던 집이었는데, 인제 생각해 보면은 인제 제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많이 이분 겪으신 분들 있겠지만 인제 IMF가 왔고 저희 집이 좀 이제 주저앉았죠. 그다음부터는 인제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던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 뭐 반지하부터 해서 다세대 주택 뭐 그런 것, 뭐 이렇게 쪽방 같은 조그만 방 뭐 이런 것들을 전전하면서 살았었고, 사실은 이제 영화를 하면서는 사실은 이 집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거의 그냥 저희 집 반, 이 집 반 가면서 인제,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인제 어울려 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인제 공동체 생활이었다면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결혼한 이후에서는 인제 이후부터는 아내와 줄곧 둘이 살았고, 이제 태빈 형님이 인제 임태병 소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었죠. 그래서 인제 사실은 저한테는 이 5년 정도가 상당히 색다른 주거 환경의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험, 그리고 시간이 축적이 됐는데 이 한 빌라 안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또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태병 소장님이 이 풍년 빌라를 기획을 하셨지만 이런 여정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된 뭔가 트리거가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수진 작가님? 이제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임태병 소장님이 약 한 6,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임태병 소장님이 하여튼 홍대 그 카페 그 주차장 골목에서 이제 카페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이제 그 카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인분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에서 알바를 하셨던 손님으로 오셨던 건,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이제 얼굴을 듣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아무튼 그때 당시 다들 뭐 아시겠지만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이제 시작됐었었고, 뭐 이제 주거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아무튼 그런 홍대를 배회하는 그 분들을 모아서 주거 환경을 안정시킬 방법이 없을까? 가진 돈은 얼마 없고 주거 환경은 불안하고 월세는 올라가니까 차라리 저희가 갖고 있는 전세 자금 같은 것들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좀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공동으로 살 집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동 소유, 공동 주거 형태의 공공주택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 당시 때 한 15팀 정도가 그 이제 협동조합을 가입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서울시에 뭔가 제도가 바뀌었는지 아무튼 대출이 잘 안 됐어요.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약간 휴지기를 갖고 있던 와중에 사실 이제 김은희 작가님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시면서 저분이 돈이 있다. 저분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고, 저분을 한번 꼬셔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의도는 집도 같이 소유하고 같이 거주하려는 의도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럴 의도였었는데, 소유까지는 힘들겠다. 대신 이제 뭔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주 착한 사마리아인을 한 명 구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김윤 작가님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임태균 소장님이랑 가서 김윤 작가님한테 이제 이런 아주 선의의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렸고, 그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선뜻 이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쯤이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긴 한데, 적어도 일할 때는 의식주는 좀 적어도 안정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그 누구나,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쯤에 또 저희 조카애도 서울에 무슨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뭐 월세나 그런 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데, 심지어 그 안에 시설은 이 월세에 이 정도 시설이 말이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을 통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정말 작업실에서 대본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제가 뭘 시도를 한다? 그런 게 정말 100% 사기 맞을 확률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전혀 시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뭐 정말 저희 뭐 지인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약간 좀 그게 뭐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이 삼시오 분도 만나고 임태병 수장님도 만나면서 되게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동의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걸 할 때 계속 같이 살아보자라는 제가 욕심은 있었고,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건축을 하고 있고, 뭔가 그나마 이런 쪽에서 조금 해결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앞장서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뭔가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을 굳이 만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 그게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것처럼 동네에 혹은 개인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 혹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거를 분양하던 아니면 임대를 하던,
이런 방식인데 동일한 상황에서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주택의 공급 방식인데 동일한 환경에서 이 모든 집들은 들어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일단 공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틈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맞는 주거를 조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굳이 이제 공공의 자본을 저리로 조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주택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고 이런 사업들을 성공을 시키려면 첫 번째 조건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집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가 처음에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모인 사람들이 이 저희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걸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 공급 방식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힘을 빌리긴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수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개인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소문을 하던 와중에 수지 작가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여진 작가님 이런 연이 있었고 저희는 이 수진 작가님하고 이제 김희 작가님하고는 오래 연이 있듯이 저희는 또 다른 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중간에 약간 매개체가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희 사업 구성을 제안을 해드렸었고 그걸 흔쾌히 이제 받아들여서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원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풍년빌라가 처음에 그걸 했던 거는 원래 목적으로는 사실 되게 불분명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베드로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판단이 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해보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풍년빌라가 지어졌고 풍년빌라는 원래 처음에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보조 작가나 이런 분들을 입주한 게 아니라 지인들 중심으로 이미 주택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보면서 테스트 베드가 되고 두 번째 이제 여인숙이라는 작업에서 원래 생각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 거죠. 예. 청년빌라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장기 점유권, 그리고 월세, 동결, 그리고 보증금 없음,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런 의미가 사실 이제 10년 계약서를 쓰셨다고 해요. 풍년빌라 입주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흔히 말하는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하고 10년이면 누군가는 혼자였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뭐 자녀도 낳을 수도 있고 뭔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 부재됐죠. 그래서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그 삶의 주기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 풍년빌라에 같이 이렇게 사시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10년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김은희 작가님 입장에서도 이 월세를 동결한다는 거는 사실 오랜 지인들이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지만 이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는 집, 주택을 앞두고 이제 결정 내려야 하는 것들에서 이런 선택을 좀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전시회 보니까 동물의 주기와 사람의 주기는 다르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연령대별로 10년의 주기가 저희가 경험하는 10년과 체감하는 10년과 젊은 세대가 개감하는 10년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벌써 5년 넘었거든요. 언제 5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10년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그 숫자라기보다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어쨌든 이거를 김우희 작가님을 포함해서 뭐 이게 어쨌든 개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들이는 건데 아무리 뜻이 좋아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삼시호세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은 일단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되게 저리였기 때문에 대출이나 근데 다행히 이제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은 상황이었었고 또 하나는 일단은 땅값을 싼 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되게 비싼 땅을 사게 되면 또 금방 오르겠죠. 사실 근데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조금 아직은 저평가된 그러나 되게 저렴한 땅을 약점이 보이지만 건축가의 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땅을 고르는 게 일단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풍년빌라도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깃발부지라고 해서 입구가 사실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을 생각하면 그걸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버려지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당연히 계획을 하신 김대겸 소장님도 굉장히 멋지게 풀어주셨었고 저희가 그 땅을 봤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약점이지만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려면 어쨌든 싸게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싼 땅을 사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를 거다. 그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희 작가님이나 이런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초기에 적은 돈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집가가 상승되는 그 차액분을 돌려드리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땅값이 1년 사이에 막 2배가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기를 좀 최소한 10년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저희도 들어가 살면서 조금 다른 조건들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였었고 그래서 좀 장기라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증금을 안 받으신 거는 제가 기억에 그 푼돈은 필요 없다. 그런 푼돈은 넣어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김희 작가님이 저희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흔쾌히 이제 이렇게 저희 그 삼시호에서 이제 뭐 월세를 어떻게 책정할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고 그냥 김희 작가님이 그런 거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도 정말 여기 입주하신 분들과 삼시호 대표님이랑 다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 워낙에 이제 물가도 잘 모르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월세에서 또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모으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건물이라는 게 오래되면은 어딘가가 헐 수도 있고 다시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수 유지비도 다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진짜 이게 한 5 년이 넘었는데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 다른 뭐 건물에서 뭐라고 뭐 프레임이 들어오면 뭐 약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게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들어가는 길이 되게 너무 예쁘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식물도 되게 많이 키우시면서 되게 그 집만 딱 봐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건물로 되게 잘 제가 가꿔 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되게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를 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지난하고 굉장한 노동력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땅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그것들을 법적으로 해서 등기를 넘어가고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건축가를 찾고 설계를 진행하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고 이 과정이 사실은 그 사이에 뭐 비용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민원이라던가 뭐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그리고 공사 끝나고 그 건물을 지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임대를 생각하게 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을 찾아야 되고 임차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공실도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포함해서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건은 그거예요. 이거를 입주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임대료를 조금 낮춰주시고 장기로 조금 임대를 보장해달라. 요 조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쉬운 구조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네. 이제 풍년빌라 식구들과 그리고 건축주이신 이제 김은희 작가님이 서로 윈윈하는 이제 그런 정말 현실 가능한 대안을 이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 계신 이제 김대균 건축가님이 이 풍년빌라를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지어주셨거든요. 네, 임태영 소장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여러 건축가들을 아셨을 텐데 어떤 이유로 김대균 소장님께 이 풍년빌라 건물을 의뢰를 하셨던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작가님도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억셉트를 하시고 진행을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설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이라 이 프로세스와 설계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만약에 의견이 이렇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 서로가 상처받을 것 같은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일로 접근하면 되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지인들이 그게 뭐냐 해서 약간 의견이 이렇게 어긋나면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었는데 내 건축가로서 내 의견도 안 받아들여지냐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집에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서 일단은 다른 건축가한테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균 소장님은 사실은 후보가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대균 소장 이제 후보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대균 소장은 그때 이미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전까지는 아니지만 젊은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뭐 비용이나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충당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에 제일 먼저 위에 올려놓고 다른 분들도 후보군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상황에서 일단은 얘기나 해보자. 근데 설계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복잡하고 또 여러 식구들이 사니까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넌지시 물었는데 덥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바로 이렇게. 혹시 대균 소장님이 최근에 이제 쓴 집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활자화된 그 생각 이전에 저는 대균 소장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들이나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생각들에 대한 존중이 되게 있어서 당연히 대균 소장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대균 소장님한테 갔던 것 같아요. 덥석 제안을 모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 가족이 그 가족 그 형태도 다 달라요.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딸 한 분이랑 이제 부인이 계셨고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 하셨지만 이제 허영경 일러스트 오셨어요? 어머 오셨군요. 네, 앞에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수진 작가님 부부 그리고 반려견 푸르미가 있죠. 그래서 다 형태가 다른데 그리고 그 요구 사항도 굉장히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덥석 무셨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같이 이 여정에 함께 하신 뭔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주로 박물관 뭐 종교 건축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남들이 다 했던 근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적은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건축가들 몇 분 중에 임 소장님이 계세요. 너무 훌륭한 건축가시라.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시니까 이게 뭘까? 그리고 또 이제 건축가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서로. 아는 사람이 안다고. 왜 작가끼리도 재밌잖아요, 대화하면. 그래서 건축가끼리도 아니네. 그래서 건축가와 대화하는 기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라는 게 앞으로는 취향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취향 공동체 또는 공유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집을 짓는 행위지만 사회적인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을 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풍년빌라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덥석 물었었습니다. 풍년빌라는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같이 살 이제 땅부터 알아보는 그 과정부터 이제 같이 시작이 됐는데 그 내부 또한 이제 식구들의 완전히 맞춤식으로 디자인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진 작가님은 그전에 뭐 아파트에서도 사셨었고 한데 이런 맞춤식의 그런 곳에서 빌라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2019년 5월에 입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5년, 6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경험들이 네, 어떠신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런 공유주택이나 아마 이런 다른 방식의 주거 형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는 저희도 사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일단은 저희가 계속 이제 설계도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도면을 읽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 공간화 3D로 공간화할 만한 그런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거가 우리 부부한테 필요한 건지 어떤 층에서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저희 반려견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됐고 어떤 삶의 형태를 꿈꾼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계속 인제 얘기하고 뭐 인제 또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저희가 사실은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일생에 한 번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필요한지 건축가분들만큼 넓고 깊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뭐 "이건 좁혀야 된다. 이건 넓혀야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 막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제안을 하지? 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넓게 쓰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인제 살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있어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쁠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많은 공간을 보고 찾아가서 임장도 해 보시고 상상도 해 보시면서 자기가 삶의 조건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많이 이 그 이미지를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태병 소장님은 뭔가 풍년빌라를 기획한 입장에서 김대균 소장님께 뭔가 특별히 뭐 제안을 하셨다든지 뭐 요청한 사항이 따로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임태병 소장님 가족이 어쨌든 거주를 해야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뭔가 특별히 더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대균 소장님이 워낙 잘 알아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 설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라고 뭐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소장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버리세요." "이 질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버리세요." 그만큼 집이 컴팩트하니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어쨌든 건축가로서 요거 전에 사실 했던 작업이 전시회도 있는데 해방촌 해방구였었어요. 해방촌 해방구에서 사실은 그 집에서 주방하고 부엌이 쪼끔 메인 공간과 분리돼 있어서 그게 사적인 영역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쪼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어디선가 계속 실험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 후에 주거 프로젝트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없었었고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집에다가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사심을 품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대균 소장님한테 어쨌든 사적인 영역이지만 세 식구가 모여 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쪼끔 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용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쪼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정도만 제안을 해 드렸었고 그 나머지는 그걸 되게 근사하게 풀어 주신
거였죠. 풍년빌라를 보면 이제 1층에 지금 카페가 다시 오픈했죠. 그 카페가 있고 그리고 임태병 소장님 가족분들이 이제 1층, 2층, 그리고 하연경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2층, 3층, 그리고 우수진 작가님 부부가 이제 3층, 4층, 그리고 이 테라스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층마다 어쨌든 서로 마주치는 공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고려를 해서 이런 이렇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미팅 때 이제 뭐 세 세대가 어떻게 살던지에 대한 평면들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공유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공유 면적이 제로예요. 없어요. 복도 말고는 공유하진 않는데, 명명한다고 해서 공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공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나갈 때 인사 한번 할 수 있으면 서로 그때부터 공유가 시작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세 세대를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1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제가 2층에 사는데 3층 사람은 절대 볼 일이 없어가 아니라 여기 1층, 2층, 2층, 3층, 3층, 4층 이렇게 돼서 각 층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어색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라도 한번 하는 순간이 공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세 세대면 1층에 카페, 2층, 3층, 4층에 각각 한 세대, 그리고 4층은 이제 용적이 작으니까 혼자 사는 집. 이게 일반적인 답일 거예요. 일부러 1, 2층, 2, 3층, 3, 4층을 놔서 서로 한번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인사 안 하겠지만 계속 안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할 때부터 공유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분리하게 됐고, 저 메이 작가 같은 경우에 2층 일러스트 작가니까 자기가 일러스트 작업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집에서 작업하면 똑같잖아요. 침대에 눕고 싶은 인간의 본능. 그러면 약간은 분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3층에도 3층에 그 여진 수진 작가님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마 작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미팅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거기에 바로 이제 약간 응접실 같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해야 프라이빗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메이 작가의 3층이 연결돼 있어요. 메이 작가는 거기에 식탁이 굉장히 없고 이제 주방만 있고 식탁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서로가 문을 슬라이딩 문이거든요. 일부러 보통 여닫인데 슬라이딩 문을 만든 게, 슬라이딩을 이렇게 열면 저쪽 테이블로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은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수납은 어떻고 효율은 어떻고 뭐 가격은 어떻고 물론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삶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풍년빌라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덧붙여서 신발을 다 신는 거실과 주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축가의 은유이든 어떤 제안 같은 것들을 사람이 직접 사는 집에 실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군가 사는 집에서 실험하는 게 맞나라고 건축가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건축 공부를 했었고 이 건축가가 관련된 사람 3명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집에 살 세 식구들에게 신발을 신는 거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수적으로 공세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대나 좀 약간 불편함이라던가 낯설음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임태병 소장님과 저희와 김재규 소장님이 다 그냥 그렇게 신발 신는 게 어때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직접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 굉장히 내밀한 나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는 거실을 가지게 된 게 좀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저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할 때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풍년빌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넘어갔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을 신는 그 거실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뭐 여러 의도, 좋은 의도로 이제 오수진 작가님이랑 뭐 허영경 일러스트에게 말을 했겠지만 실제로 듣는 것과 실제로 입주를 해서 살아보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더 좋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를 더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신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제 임태병 소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현관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집이 작을수록 현관이 되게 좀 옹색하잖아요. 신발 벗고 신발을 놓을 곳도 없고 어떤 뭐 신발을 신고 먹기가 되게 불편한 공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의 특징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현관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 공간인데 저희 공간은 아까 김대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이 현관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 여기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현관에 사람이 머문다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현관의 개념을 이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해 갖고 인제 김대호 소장님이 혹시 인제 여기는 인제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이고 아무튼 뭐 "비즈니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인제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이제 제가 살면서 좋은 거는 아무튼 제가 인제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인제 반려견과 인제 산책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인제 장비를 챙겨 놓는다거나 신발을 보관한다거나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책 저희 집은 이제 서재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후에 제가 생각하는 거지 사전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뽑는 거야? 차라리 목욕탕에다 좀 크게 뽑아 주지.' 뭐 인제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사용하면서 물론 목욕탕이 작게 나와서 불편하긴 하지만 '아 이 공간이 또 이런 쓸모가 있구나.' 사실은 인제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대안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삶을 저희가 인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건축가분들이 생각하신 본인들의 이상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방법은 어떠냐는 제안일 수도 있고 인제 입주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인제 제가 경험해 보면서 '아 이런 건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좀 불편하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가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공간이 처음에 몰랐는데 너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아 후회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방법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별도로 이제 뭐 김대균 소장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이렇게 제안하셨던 뭐 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송년회 네. 김은희 작가님께 여쭤 근데 너무 제 말을 안 들어주셔 가지고 어떤 걸 제안을 하셨었나요? 이게 너무 화장실이 좁지 않아요? 근데 "아이 그렇게 해서 산다고 사람들이." 뭐 그래 가지고 되게 그 전문가분들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막 다 손잡고 막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약간 초반에 보여줬던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재 분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좀 들어갔을 때 뭐 저런 싱크대 뭐 위에 수납장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서 되게 좋은 나무로 해 주시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면이나 보여주시면 약간 이게 되게 잘 상상이 됐어요. 그냥 약간 되게 잘 보신다고 칭찬도 해 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좀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일단 나무가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이 되게 좀 좋았고 사실 저희가 직접 가 보시면 약간 좁고 3면이 다 다른 건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채광이 가장 좋을까가 되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너무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역시 최고십니다. 확실히 기억은 각자가 가지는 거랑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인제 김은희 작가님 만나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분명히 저는 거기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술을 마실 겁니다. 그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거 하나 주셨고 그 채광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집이 주변에 6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집이에요. 그리고 5층, 6층 집이다 보니 일단 굉장히 어두울 것 같았고
그래서 이 어두운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남양집 너무 중요하잖아요. 남양집은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남양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빛이 더 고르게 들어오는 건 북향이에요. 그걸 이제 뭐 천공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향이 훨씬 더 조도가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을 볼 때랑 강북에서 강남을 볼 때,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을 볼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것들이 이제 빛이 휘도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풍년빌라 같은 경우에 2층, 3층에 아래쪽에 길게 창을 내서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기본 조도를 맞추고 동서남북에 창을 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동쪽의 빛하고 서쪽의 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빛의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의 빛은 빛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붉은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붉은 빛은 좀 릴렉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의 빛은 푸른 빛이 들어와요. 그건 약간의 텐션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서 이 집은 빛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고 균일한 조도를 이렇게 맞추면 좋겠다. 뭐 이런 빛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건축가 중에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외국에선 유명한 건축가인데 피터 줌터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중에 자기는 건축에서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뭐 디테일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펑셔널한 거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참 좋다라고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여기가 편안하다, 뭐 심적으로 편안하다. 그게 기능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던져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빛이라는 합판을 썼는데, 빛이 합판을 전체 재료로 다 쓴 이유가 그러니까 그 재료가 주는, 물성이 주는 어떤 심적인 마음. 그래서 좋은 공간이라는 건 아까 뭐 평수가 이렇고 그리고 계속 뭐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비교가 있는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 불편하고 뭐에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고, 항상 비교의 기준이 있는데,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좋은 공간은 뭐 가격적으로 좋고 뭐 효율적으로 좋고 라기보단 좀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있을 때 이것이 왜 이런 분위기가 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빛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스케일감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고, 스케일이 지금 사실은 이 한 평수가 20평이 안 돼요. 채 한 층이.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굉장히 작은 집인데 제가 설계할 때 가로로는 8m고 세로로는 10m예요. 그 정도 크기인 거죠. 전체로.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든 끝에서 끝이 보이게끔 했어요. 복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뭐 4평, 5평밖에 안 되지만 끝에서 끝까지의 시선이 뚫려서 바깥 창이 보이게끔 좀 연결해서, 우리가 한옥이 2.4m, 2.4m, 뭐 2.1m, 2.1m 하면 실제는 책상 하나 두면 답답한 집인데도 한옥이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마당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고 저 멀리 시선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년빌라도 보면 굉장히 작은 집이지만 시선이 머무는 끝은 굉장히 길다라는 공간감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실제로 풍년빌라를 제가 내부까지 들어가 본 건 아니었지만 그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정말 그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그 외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빌라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제 외관이 다 약간 천편일률적이죠. 이 풍년빌라가 그 응암동에 있어서 조금 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고려를 하셨는지, 외관 사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 네.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암동의 그런 분위기를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썼다. 만약에 그럼 시트지를 썼어. 그 시트지 쓴 집이랑 나무 쓴 집이랑 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재료라고 해도 타일이랑 돌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타일들은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타일들이 패턴이 막 16개 정도 있어요. 그 붙이면 다 달라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빛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주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아무리 달라봤자 그 재료가 주는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료가 주는 어떤 것들을 접했을 때 주는 심적인 안정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기 이제 마감재도 돌 슬레이트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돌은 뭐 벽돌하고 비슷하게 100년이 지나도 그 재료에가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풍년빌라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건물보다는 조금 경계가 좀 약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간이 보통 1.2m 기준으로 직선으로 쫙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난간에 조금 귀여움이 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4층에 수진 작가님 그 방의 기운을 거기다 몰아넣었거든요, 건물에. 약간 저 꼭대기 저기 제일 보면 교회처럼 채플처럼 돼 있는데 저기가 제가 이제 응암동의 기운을 몰아넣어가지고 이번에 크래쉬가 6%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기 풍년빌라의 대작가가 한 명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서정적인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온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주는 전체적인 동네가 전달하는 느낌이 있고 건축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사회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축가는 단지 건축주 말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동네, 이 지역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의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라는 직업들이 조금은 공익 근무 요원 같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하나 대표님은 이제 뭐 정림건축문화재단이랑 이제 통이동 집이라는 공유주택도 이제 기획하시고 그리고 청강산도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여러 공유주택을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풍년빌라의 이제 운영 관리자로서 풍년빌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런 여러 공유주택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신 입장에서 김대균 소장님한테 혹시 뭐 다른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 더 있으신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유지 관리하기 편하거나 관리하기 편한 그런 집들의 재료를 선택하거나 좀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들이라는 게 많이 쓰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면 저희는 이제 건물을 책임지고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가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선택일지라도 약간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조금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건축 산업에 있어서 다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긴 기간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림건축문화재단이랑 했었던 통이동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풍년빌라와 비슷하게 이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에서 임대인과 임차인하고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계속 나왔던 사기 같은 얘기로서 우리 사회에 사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믿고 신뢰를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다른 얘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어떤 기업의 형태로서 운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 만나서 이제 풍년 빌라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저희 주택 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꼭 집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멀어지면서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입는 것도 그렇고 집 역시 지금은 공급자들은 공급자 이익만 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좀 많이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결정하고 만들고 꾸려나갈지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린 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정말 큰 재화가 드는 이 집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다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해서 집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이고 그것이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자기 거주를 이제 조금 그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쌓여가고 가능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집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분양, 임대 이런 양분대 시장이 아니라 빌려 쓰는 집일지라도 내가 사는 공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풍년 빌라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간 말로 이제 그 김대균 소장님이 일터, 쉼터, 배움터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사실 임태병 소장님도 이 홍대에서 카페 비하인드를 운영을 하실 때 1층이 이제 카페 비하인드였고 2층이 이제 실제로 사셨던 공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이렇게 일터, 쉼터, 배움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의미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임태병 소장님도 지금 사무실이 여인숙에 있죠. 그리고 그 여인숙과 풍년빌라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동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실종이 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그게 어떤 의미를 앞으로 더 지니게 되고 더 중요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주거가 있고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그냥 걸어서 도보 가능한 거리에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해오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의암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풍년빌라로 이사를 왔을 때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거주의 본 메인 지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대균 소장님이 풍년빌라를 할 때 사실은 우연하게 서로 마주치는 지점이 있어야 그게 공유의 시작이라는 게 단순히 한 건물에 있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동네로 확대되면 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커뮤니티의 핵심은 지나가다 우연한 접촉 빈도를 계속해서 늘려주는 게 그게 동네 커뮤니티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하면 저는 집과 그리고 사무실을 오가면서 루트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무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다른 루트를 다 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제가 가면서 동네 커뮤니티나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접촉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코스를 그렇게 잡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제 삶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데 굉장히 큰 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불광천이 옆에 있으니까 천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미집도 여기가 소개가 돼 있는데 이미집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감시의 눈일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큰 얘기들은 저는 못 하겠고요. 예, 어쨌든 동네에서 커뮤니티 생각하는 지점은 제가 그 정도
것 같아요. 그 아까 임태병 소장님께서 저희가 응암동을 선택했었던 이유 중에서 결국은 이 사업 구조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짤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에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소위 흠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땅을 또 찾아서 이제 이런 뭐 떨어지진 않겠지, 땅값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른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서울이 전체적인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강남이 땅값이 비싸지만 전체적으로 2배가 오르면 강남의 시세 차익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강남, 응암동이 아니고 강남이 답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면서 똑바로 생각한 게 맞나라는 생각했는데, 저희가 응암동을 이제 추천했었을 때 작가님도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응암동을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듣고 깜짝 놀란 게 제 고향이 응암동이었거든요. 6살 때 인왕산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응암동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예 기억나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응암동에서는 기억나는 길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저희 엄마가 되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서 진짜 저 정말 진짜 단칸방 그런 데서 막 정말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여기서 저런 예쁜 건물을 짓게 되고 또 이런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리고 동네라는 말이 가지는 좀 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이었으면 뭐, 근데 그랬으면 또 더 큰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제가 딱 제 그릇만큼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어떤 그런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뭐 그런 강남이 뭐 되게 좋은 데겠지만 좀 왠지 저하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고, 근데 딱 응암동 특히나 이 부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들 좀 별 이렇게 흠이 있는 그런 부지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고향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암동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오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친해진 분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응암동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로 저희는 서울시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응암동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누추하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험불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풍년빌라를 포함해서 저희 여인숙은 제가 이제 2층에 스테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땅값이 비싼 혹은 임대료가 되게 비싼 강남이나 이런 데 갔으면 사실 시도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응암동을 곳곳을 다니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지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게 가능한 제일 큰 요소가 아마 그렇게 서울시골 그거가 대변하는 임대료와 여러 가지 동네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응암동을 추후에는 나중에 되게 중요한 창의성을 이렇게 발현하는 뭔가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5년 정도 살아보니까 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응암동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응암역부터 이제 사실은 한강까지 연결된 불광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카메구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쪽 그 천변을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막연히 이제 와이프랑 여기를 처음 와보고서 여기가 한국의 나카메구로다. 우리 사실은 아직이 아니라 이제 서울 시내에 아마 그 천이 흐르는 주변으로 이렇게 가깝게 주택이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카페라던가 이런 그 문화 공간이 많이 생기면은 여기가 굉장히 좀 로맨틱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그 천이 흐른다는 게 가장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동네라는 개념이 여기 골목 돌면 친구가 살고 저쪽에 누구네 아버지가 살고 뭐 인제 이런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제 집뿐만 아니라 공간이 확장이 돼서 '그래 여기 내縄張り' 같은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여인숙도 있고 이미집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반려견 산책시키다 보면은 그런 집 앞들을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는 공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는 공간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안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가 우리 동네지라고 하는 좀 확장된 느낌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 카를로스 모레오라는 도시 학자가 있어요. 그분 이제 도시에서 살 권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우리가 시티라는 단어 있잖아요. 시티라는 단어가 로마에서는 그 시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 시티바스라는 단어에서 시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민에서 시티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시민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주소가 있는 사람,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폴리스에 사는데 그 폴리스에서 살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주소 있는 사람이 시민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고, 우리가 밀도는 축복이라는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수록 더 사람들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밀도는 축복인데 그 밀도가 걸어 다니는 범위 내에 15분 정도 걸어 다니는 정주 환경 내에서 서로 커뮤니티도 생기고, 걸어 다니다 보니 가게들도 장사도 좀 더 잘 되고, 걸어 다니다 보니 사람들 얼굴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 박게 되는 삶.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정주 환경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일과 배움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일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사는 거고, 사는 것도 일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배우는 과정도 일하는 거고 사는 거라는 의미에서 그게 세 개가 분리돼서 하나가 아니라 그 일하는 것도 세 개 들어가 있는 거고 사는 것도 그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 풍년빌라가 하나가 있으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임태봉 선생님이 이제 중간 주거라는 실험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지금 어떤 건축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서 시민으로서 또는 지역 주민으로서 사는 방식이 뭘까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다. 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네에 대한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지금 보시면 이제 풍년빌라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뒤에 보시는 이제 여인숙에도 1층은 카페, 2층은 여정이라는 이제 숙박 스테이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가족분들이 사시는 이제 평수가 넓은 편이 아닌데, 그 면적을 할애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숙박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카페인 거는 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네트워크가 원래 비하인드라는 카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카페의 속성이라든가 그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되게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서 카페가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카페를 두고서 기대를 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풍년빌라 내부에 있는 식구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사실 대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공간은 계단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신발을 신는 공간들이 공용 공간을 확장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적인 공간이 공용 공간을 확장해서 자유롭게 커뮤니티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는 지점에서는 조금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 카페가 제일 소프트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카페를 두게 되면 동네 주민들도 문을 오픈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와서 저희하고 뭐 여러 가지 접촉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페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여인숙 같은 경우도 1층에 카페를 두는 건 동일한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프로그램상 동네하고 어떻게 그 만나느냐, 접촉 포인트를 넓혀주냐라는 문제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전체 수익에서 임대료 구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은 비용을 내서 이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김은희 작가님도 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처음부터 조금 이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 임대료에 대한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상업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2층에 있는 여인숙은 카페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하면 집의 제일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처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집을 경험하는 제일 중요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였는데, 뭐 스테이폴리오를 통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스테이폴리오에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인숙의 2층을 스테이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풍년 빌라가 이제 거주자들만의 그런 공간에서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카페도 운영하시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이제 풍년 빌라 그리고 여인숙에 대한 이제 시간과 이제 추억들이 켜켜이 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응암동에 대한 이제 애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애정이 이제 되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지어준 이제 풍년 빌라 건축에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응암동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동네 그리고 더 크게 이제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여인숙도 이제 김은희 작가님이 이제 건축주이시죠.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여인숙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후배 작가들한테 들어본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풍년 빌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여인숙을 진행하시게 된 또 다른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주는 만나는데 집 얘기는 별로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당연히 저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집에 되게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것 같고요. 강남이었다면 이런 두 채를 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응암동이라는 특수한 지역과 좀 약간 흠 있는 아니면 좀 약간 그런, 그리고 사실 진짜 말씀 계속 나오지만 그렇게 넓은 그런 평수도 아닌 거고, 그래서 조금 한 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게 또 다 옆에서 다 도와주셨고 다 발품을 같이 팔아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풍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다른 식구들 집에 들어가 보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여인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층은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3층, 4층, 5층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집을 갑자기 들어가고 이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유일한 분이 삼시오시예요. 관리의 명목상 그걸 빌미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고. 일단 멀쩡해 보이지만 이 땅도 흠이 있는 땅입니다. 이 진입구가 폭이 너무 좁아서 그 일반적인 구조로는 사실 주차가 불가할 수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저층부에 1층을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좀 사소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충분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를 건축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신 거가 뭔가 좀 운명같이 일이 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전략을 큰 땅보다는 저렇게 이제 자투리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지었었을 때 그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소외된 땅들을 좀 발굴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건축가가 이제 집을 잘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수평으로 나누지 않고 수직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 집 역시 보기에는 이렇게 층층이 돼 있지만 4, 5층을 저 좁은 땅을 또 반으로 나눠서 좁게 두 개 층 복층을 쓰는 두 집이 있고요. 3층에 한 가구가 있는데 천창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건축가한테 항상 비세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천창을 절대 못 만들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책임지고 천창에 비를 안 새겠다 하겠다 하면서 천창을 만드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보면 그렇게 좀 아까도 김재길 소장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 빛으로 다른 연출을 하는 건축가가 만든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작은 집에서도 건축가들이 좀 더 많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작가님에게 또 사모를 그리고 수진 작가님도 더 이제 글을 열심히 쓰셔서 집을 또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풍년 빌라의 그런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풍년빌라 여인숙 짓는 이 찰나에도 여인숙 같은 경우에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애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흔쾌히 뭐 얘네 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올랐지? 라고 의문 가지시지 않고 아 그래 다 사정이 있으니까 올랐겠죠 하고 그냥 흔쾌히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향후 지금은 이제 토지 지대도 그렇고 이제 점점 한 개인이 어떤 일을 꾸리기에는 부동산의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뭐 처음에 생각했던 임태훈 소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좀 돌아가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좀 보태면서 이런 집들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맞고 저희도 계속 미국 금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공공에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례이지만 이런 사례가 큰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 잠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얘기를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는 집에서 시작해서 뭐 응암동 동네 그리고 뭐 여러 거주 이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신 뭔가 질문이 그 사이에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조금 가벼운 질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인숙은 여간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옛 기억을 담아서 여인숙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집도 이미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집주인 부부분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었다고 했는데요. 풍년빌라를 왜 풍년빌라로 지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원래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요. 김일 작가님하고 장은중 감독님이 처음으로 공동 집필 이렇게 했던 시트콤의 제목인데 그게 위기일바의 풍년빌라. 예. 죄송한데 공동집필이 아니고 저 혼자 썼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이 위기일발 풍년빌라여서 풍년빌라로 그냥 하면 어떨까라고 김한 대표님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풍년빌라로 자연스럽게 됐고 풍년빌라 그 드라마의 일본 판권이 팔렸을 때 제목이 하베스트 만션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땐 그냥 저희가 하베스트 만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처음에 제안할 때 첫 작품이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픈 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좋아하실까? 어떻게 싫어하실까? 좀 약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흔쾌히 좋아해 주셔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거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픈 손이긴 또 맞기도 하고 제가 그걸 진짜 개고생을 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뭐 그다음 드라마도 아마 못 썼을 거고 아마 풍년블라도 못 올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딱 늦게 어감이 그냥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약간 풍년 같은 좀 약간 그런 되게 잘 되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이 돼서 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취향 공동체라는 거가 사실 그 취향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응암동을 처음 했었을 때 저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그리고 시행을 하는 역할, 행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정할 때 좀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것들을 이제 잘 이끌고 가는 걸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모든 좀 어려웠을 수 있는 결정들이 술술술술 그냥 진행됐었던 것들이 그 우리가 뭐 같은 취향을 가졌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공동으로 뭐 동의했었던 부분이 단단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지금 오늘 취향 공동체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취향이 같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세경 건축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의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단 정도로 제안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대한 그 주거 공간에 있어서 프라이빗함을 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거주하는 세 분의 가구가 결국 다 아는 분들일 거니까 그런 가구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인터랙션들이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은 건축가가 설계한 집에서 처음 사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집을 많이 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사시고 피드백을 받고 뭐 이렇긴 하지만 제가 저 스스로도 건축가가 설계한 집에서 사는 건 처음이에요. 이 생경한 경험을 곰곰이 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건축가가 설계한 집, 물론 비싸게 줘서 엄청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집은 좀 다르겠지만 일상이 녹아있는 이런 집에서 산다고 하면 매번 뭔가 와 이거는 멋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별 이렇게 불편함 없이 쭉 사는데 어떤 문득문득 순간이 있어요. 와,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기에 뭐 턱을 왜 만들었지 싶은데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감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문득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맙게 그리고 건축가가 이것까지 신경을 쓴 거구나라는 것들이 발견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뭐 6.6% 시청률 달성했으니 모여서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리고 연말 연시에 뭐 송년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냥 여러 가지로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혹시 와인 한 잔 이러면 이제 올라가고 이런 커뮤니티가 저희는 소소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커뮤니티고 그것들이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꺼리낌 없이 일어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미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미집이 사실은 저희 집하고 별로 관련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동네에 있고 여러 가지로 접촉 빈도를 높이면서 저희 지금 느낌은 반쯤 풍년빌라 식구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그쪽에서 와서 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리고 6.6% 수진 작가님 달성했을 때 이미집에 가서 파티를 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가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커뮤니티가 뭔가 대단한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집에 살면서 문득문득 발견하는 그런 공간적인 힘과 건축가의 생각들에 감탄하는 것처럼 커뮤니티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런 거가 주는 삶의 위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도 사실 꼴보기 싫을 때가 되게 많은데 혹시
사시면서 서로가 꼴 보기 싫은 순간은 없으셨는지, 그럴 때 갈등은 또 어떻게 푸시고 어떻게 살짝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물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식은 일종의 대안이고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오래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계속 생기고, 계속 그 감정적으로 이제 서운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관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어떻게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그 밴드 음악 할 때 밴드 하면 우리나라는 막 1, 2년 가서 해체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뭐 U2라든가 아니면 롤링스톤즈는 막 50년, 60년 같이 밴드 생활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밴드 할 때 식구보다 더 가족보다 더 붙어 있어요. 서로 밥 먹고 자고 죽고 못 사는, 그러니까 온갖 감정이 다 공유되고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오래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유투나 뭐 롤링스톤즈가 왜 50년, 60년 가능하냐면 딱 레코딩하고 투어할 때만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2년, 3년 만약에 그런 활동이 없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살면서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가까워지거나 뒤섞이지 않도록 조율하는 힘,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함께 살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 선택권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감히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풍년빌라 역시 이들 역시 여기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스스로 했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본인들이 지금 10년 계약은 했지만 또 언제든지 박차고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임차인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 살기든 아니면 굉장히 외딴 섬에서 고립적으로 혼자 살기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임차인한테 있는, 거주민한테 있는 게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뭐 되게 행정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불편하면 이사 가면 된다. 그런 이제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공유주택에 관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 자체도 이제 중요한 게 있지만, 사실 공유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즘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소유하는 이제 복도 같은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과 마음만 맞으면 이 공유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동네 자체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이 토크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취향 공동체라는 단어랑 공유의 감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공유의 감각이라는 게, 우린 과연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같이 살면서. 뭐 화장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주방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릇을 공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침대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하고? 쉽지 않죠. 우리는 냄새를 공유할 수 있을까? 소리를 공유할 수 있을까? 뭐 우리 왜 돼지고기를 구웠는데 베란다에서 위층을 올라가. 뭐 이게 도대체 매너가 있는 짓이냐 없는 짓이냐, 뭐 이런 공유에 대한 수많은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유 이전에 아까 마음이 맞으면이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쓴 책에 있는 말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뭘까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최종적인 목표는 마음일 것이고 제가 취향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더 기저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더 기저에는 사실 그 큰 마음, 내가 함께 살고 싶다는 큰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주택? 그래서 제가 이게 큰 소리를 좀 하면, 큰 말을 하면,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반성하는 방식인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가 좁고 뭐 다세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보다는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뭘고 공유가 뭘 것이고 나는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가지고 그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삶이 공유적 삶 또는 도시에서 사는 삶이 아닐까 연결하는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나에게 풍년 빌라는 어떤 의미로 지금 남겨져 있고 앞으로 어떨지 저는 다들 고맙고 늘 응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풍년빌라를 이제 운영하게 됐었을 때 굉장히 기뻤었던 거가 그 1인 가구에 집중해서 주거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만 다 몰려 사는 집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집을 뭔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또 그들도 생애 중에 안에서 여러 삶의 변화들을 겪어서 펼쳐나가시는 걸 보면서 집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삶은 또 생각보다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이 집에서 계속 사실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누구가 됐던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풍년빌라가 삼시오세계는 네, 풍년을 갖다 주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인간이고 하는 일도 좀 혼자 하는 일이라서 가족이 아닌 타인과 산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과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게 가능할까?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와이프가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기회이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해줘서 사실 전 마음을 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 한번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지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협동조합 그에 가입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그 주거 방법론을 모두들 찬성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방법은 그냥 다양한 방법의 한 가지이고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거는 아마 각자가 다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좀 안타까운 거는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서 삶의 주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뭔가 집은 투기고 투자고 미래 먹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가 하시는 일도 그렇겠지만 깊게 고민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산다는 게 뭐고 집에서 거주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그냥 제 생애에 어떤 대안적인 한 방법 나중에 죽기 전에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지.' 그런 의미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풍년빌라를 생각하면 다행이다라는 말이 진짜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으로 사실은 뭐 인터뷰 그러니까 뭐 수신 씨나 뭐 여진이 같은 경우에 저랑 친분이 있었지만 정말 처음 만난 분들끼리 그 사실 5년이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일단 뚝딱뚝딱 건물을 올렸고 그 안에 건축을 해주셨고 입주를 하셨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누가 죽어나가지도 않았고 뭐 누가 뭐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어디서 뭐 내가 어디서 뭐 신고를 받지도 않았고 정말 크거나 작거나 뭐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지금까지 게다가 진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말 남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도 뭐 큰 어떤 일도 없었고 그나마 좀 화목하게 지금까지 왔고 저도 지금까지 사기 안 맞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행인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프리츠커 받은 분이 야마모토 리켄이라고 일본 건축가예요. 물론 그분에 대한 평이 현대건축에서 잊혀진 공동체를 강조하고 발견했다. 뭐 이게 일반적인 평인데 그분의 집이 있어요. 가제보라고.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식구들이 변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함에 따라서 집을 거기에 계속 변화하면서 적응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면서 변화를 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건축가는 아니지만 풍년빌라도 그렇고 여인숙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스테이도 운영을 해보고 집도 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면서 딸이 출간 아니고 독립을 하고 뭐 누가 대신 오면서 집의 구성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제가 그냥 제 삶 자체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는 물론 의뢰받은 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뭐 다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냥 풍년빌라, 여인수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냥 작업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풍년빌라를 생각하면 감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살짝 넘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김하나 대표님이 이제 도록에 쓰신 글 중에 사는 바위 이제 사야 된다라는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뭔가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진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돈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년빌라 식구들로 이제 주거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선과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사는 집 토크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